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3일 전태세계 유수 쇼스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승만 죽이기는 북한의 공작, 건국전쟁 보라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이후 이승만은 일종의 금기어였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친일파, 독재자, 살인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온통 부정적이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됩니다. 지난 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은 이승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검은 스크린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애쓴 한 대통령의 이야기라는 자막이 흐르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김덕영 감독은 대학 시절에 나도 그 이름은 부르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지저분하고 악취가 날 거야 등 이승만에 대한 가짜 이데올로기를 학습받았습니다. 라고 이승만에 대한 가짜 이데올로기를 학습받았다라며, 그런데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종합해보니 그는 나라의 기틀을 잡은 애국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서울 중랑구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 감독은 전국을 돌며 시사회를 열었는데 많은 관객이 눈물 흘리며 응원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큐를 제작하는 과정은 거짓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승만에 더 씌워진 온갖 비난과 제과는 대부분 근거가 없었어요. 공은 지우고 과만 부각한 역사 해석, 미처 몰랐던 이승만의 상과 투정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야당 비례제 선출 방식 급회전, 이재명 대표의 위임. 민주당이 4월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제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선거제 결정을 당원들에게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이 대표가 책임을 당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4시간 가까이 비공개 최고회의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 등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표가 선거제 결정 방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며 이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기로 했고 이후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득표수에 비례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과 선거제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기를 시사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이 커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이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면서 당이 실무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날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했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단 여부를 물을 때, 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는 결정을 할 때 전당원 투표를 활용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거 대학생들의 신촌, 이제는 상권이 붕괴. 20년 전만 해도 신촌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인근의 이화여대와 연세대, 서강대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큰 어학원도 여러 군데 젊은 층이 모이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 이곳은 가장 트렌디했습니다. 명동 압구정과 함께 서울 3대 황금 상권으로 불렸습니다. 젊은 층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안테나 숍을 낼 정도였습니다. 스타벅스, 크리스토피 더넛, 골드스톤 모두 1호점을 신촌 일대에 열었습니다. CJ가 만든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도 2002년 첫 매장을 신촌역 2번 출구 앞에 차렸습니다. 버거킹, 나뚜루까지 없는 브랜드가 없던 상권에 대학생들은 미팅, 소개팅뿐만 아니라 과제, 스터디를 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스타벅스 1호점을 제외한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6년 전 문을 닫은 신촌역 맥도날드는 카페 아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낮 아티제의 손님은 2명뿐이었습니다. 자정에도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로 붐볐던 20여 년 전
맥도날드 신촌점의 모습과 대비됐습니다. 맥도날드와 상백을 이루던 신촌역 7번 출구 롯데리아도 지난달 23일 1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소위 카공족이라 불리는 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곳은 신촌 민들레 영토였습니다. 1인당 5,000원을 내면 음료는 무한리필해주고 컵라면과 빵도 주던 곳입니다. 팀플 의성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노래 연습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신촌 명물거리 중심에 있던 화장품 매장 에뛰드 하우스도 건물 전체가 비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군 3명 사망 보복 개시, 친이란 전투원 최소 13명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친이란 민병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2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군 동부지역으로 오후 4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 군 및 관련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미 본토에서 날아온 장거리 폭격기를 비롯한 많은 항공기를 동원해 85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공습에는 125개 이상의 정밀 무기가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습 대상 시설은 작전 지휘 통제 시설, 정보센터, 로켓, 미사일 및 무인기 보관 창고, 물류 및 군수 공급망 시설 등이라고 부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의 대응이 시작됐다.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보복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동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도 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이들에게 알린다며 미국인을 해치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파견원 인도네시아 연구원 KF-21 보람의 자료 빼내다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원이 소지하다 적발된 개인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는 총 49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일단 군사기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USB 메모리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기술 유출 시도가 KF-21 사업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업 분담금을 1조 원가량 연체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양국 협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USB 메모리 자료에는 KF-21 개발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이번 일이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정보당국 및 방산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정문 검색대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 A씨가 미인가 USB 메모리 여러 개를 갖고 외부로 나가려다 적발됐습니다. KAI 측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책사령부,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등에 신고했습니다. 관계당국은 해당 연구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KAI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 신숙희 제청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5번째 대법관 임명 제청입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투표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맡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구도가 중도 보수 8명 대 진보 5명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이 찾아 서울 편입 신속히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경기 후리시를 찾아 당파성이나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는 최근까지 3번의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의석을 내준 여당 내 험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구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서울 편입에 대해 지역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 출근길에서도 경기도가 너무 비대해졌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재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편입이나 경기도 분도가 양립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5일 서울과 경기도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배준영 특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양이나 광명 같은 곳이 조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과천, 부천도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과 광주, 부산 등의 메가시티를 추진한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대신 서울 경기 생활권 재편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것을 두고 활동 범위가 쪼그라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의 한중진 의원은 부산, 경남 등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라면 국민야식에서 세계 대표 K푸드로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50년 넘게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라면이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한국 라면 수출 규모는 2배로 뛰었습니다. 연간 수출액은 2015년부터 9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K-팝 등 한류 인기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바뀐 식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낸 덕분입니다. 이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 5,243만 달러로 4년 전인 2019년 4억 6,700만 달러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라면은 132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이 2억 1,545만 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이 1억 2,659만 달러, 네덜란드 6,067만 달러, 일본 5,797만 달러 순입니다. 말레이시아나 호주에서도 잘 팔리면서 전 대륙에서 골고루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라면이 먹고 싶네요. 2월 3일 전태석의 유슈소시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